안녕하십니까. 부산 YMCA 시민중개실의 황재문 실장입니다. 오늘은 금융 전문가이신 김남식 부산 YMCA 시민중개실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해외 채무조정 제도와 부채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서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외국의 시스템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네. 어떠신지. 우리가 이제 금융을 필요로 하는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가 뭐 100여 년 전에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있다 보니까 그전에도 기업의 형태는 있었지만은 제가 강점기 시절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만만치는 않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전쟁이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기는 채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서구 사회를 보면 이미 저기 유럽에서 뭐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뭐 영국이라든지 그런 이제 식민지를 필요했을 때 벌써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렇죠. 자본을 조달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과 자본이라는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동행되기 시작했고 또 개인 소비자도 이미 150년, 20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에서 그 금융거래, 특히 부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래도 뭐 미국 사회가 전체 금융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실 미국이 어떤 나라였죠, 실장님? 누가 미국을 만들었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영국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미국에 건너갔던 영국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뭐 신대륙 갔던 분도 있겠지만 또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빚진 사람들, 또 뭐 죄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게 다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신대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 그래서 종교적 자유도 있었지만은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경제적인,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간 사회이지만은 특이하게 미국의 건국의 사상 보면 자유가 많았다지만은 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렇게 채무 조정이나 파산 같은 제도가 굉장히 늦게 됐다더라고요.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굵직굵직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1920년대 대공황이 오면서 1930년대의 경제를 보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공적 자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지원되기 시작했고요. 또 2007년, 2008년에 흔히 우리 뭡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의 굵직한 회사들이 다 넘어갑니다. 부도가 납니다. 근데 그냥 미국 정부가 내버려 두지 않고요. 좀 살아남은 기업들한테 흡수합병을 시키면서 기업은 살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방법원에서 파산법은 늦게 제정됐지만은 활용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미국의 어떤 뭐 강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보면 실제 혹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좀 부채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걸 다 털고 재기에 성공한 기업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쌍용이 기억이 나고요. 예.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하고 성공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그렇죠. 같고요. 뭐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부채를 열심히 갚아서 그죠? 빚은 다 상환했다는 정도는 있었지 다시 재기에 성공해서 그죠? 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웠는데 부채가 많았는데 다시 재기에 성공한 분도 찾아보기 어렵고요. 뭐 기업도 뭐 비슷하게 보면 우리가 IMF 때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그 큰 회사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있는데 그 기업은 살아남았다지만은 그 기업의 주인이었던 주주들은 대부분 다 뭔가 주가가 감자가 되면서 뭐 그 주식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다 돼버린 경우죠. 말로 쌍용도 마찬가지로 그 김석원 회장이나 다 대부분 다 이렇게 기업을 잃어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이라는 제도에 보면 뭐 가장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열심히 기업을 했는데 기업이 안 좋아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네네. 본인도 어마어마한 빚쟁이였는데 다 파산 면책을 통해서 부채를 탕감받고 또 본인이 기업도 그 워크아웃을 통해 가지고 회생 절차를 통해서 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 뭐 기업을 하다가 그저 부도가 났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려면 아마 한 100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난리가 나겠죠.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렇게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도 뭡니까 다시 재기에 성공했고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파산 면책을 도와드렸는데 또 이게 법률로 보장된 사회적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 공기업에 갈 수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중에 다음 파산 면책 이야기 할 건데 혹여 내가 파산 면책 받으면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요. 우리 그런 거 그렇죠. 본인도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완전히 통장 거래도 금융 거래가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니냐. 또 식물인간 예. 그리고 또 우리 혹시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뭐 이해를 바꿔가면 또 이렇게 새롭게 그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산 면책 법률이 늦게 제정됐지만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시 재기의 기회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경우 제가 한번 저도 깜짝 놀란 건데 영국에 이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어떠냐면 우리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나 학비나 생활비를 대출 받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금리도 낮고 상환도 이렇게 장기간 되는데 영국에서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취직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경제적인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으면 취직이 잘 됩니다. 취직이 잘 되면 그죠? 자기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갚을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죠. 경제공황이라든지 취직이 안 됐다. 그럼 취업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 취업률을 가져와 가지고요. 취업이 안 될 때는 그 장학금을 상환하는 기준을 금리를 낮춘다든지 기간을 연장하든지 납입유예라는 제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연체가 발생해서 힘드신 청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3년 전에 우리 장학재단 채권은 흔히 말하는 비면책 채권이었습니다. 저희가 개인회생 신청을 청년들이 했을 때 면제되도록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채무조정할 때도 그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채는 열심히 상환해서 청해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3년 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한국장학재단 채권도 비면책이 아니라 채무조정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감면 비율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하나 떨어져 있던 게 아니라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한국장학재단 차원이나 아니면 또 우리게 법률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선진국의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사회적인 여건 배경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내지는 채무자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걸로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가와 사회가 어쨌든 그 채무적 상황을 채무자의 어떤 상황들을 잘 반영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지향점이 좀 생긴 거네요. 네, 우리 신용카드 많이 쓰잖아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거의 다 쓴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조금 중구난방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신용카드도 사용하는데 뭔가 이 기준 룰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 지금 사회에 나오는 초년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청년들이 알아야 될 신용카드 꿀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시불이 아니라 3개월 무이자로 나눠 쓸 수만 있다면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 한 번에 갚아야 될 거를 나눠서 갚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갚아야 될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 소비 한 건 자체가 조금 더 쉽게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우려일 수 있고요. 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거를 3개월로 분할해 준다는 거는 일종의 뭡니까? 손해보는 장사라기보다는 또 고객에 편의해 주는 거지만은 끝나지 않겠죠. 그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건으로 보면 3개월 무이자겠지만은 근데 예를 들어 또 다른 3개월 무이자가 있고 또 다른 3개월 무이자가 있다면 이게 3개월 무이자 하더라도 이 그달 금액 결제 금액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분 결제를 쓰죠. 흔히 이제 우리 리볼빙이라 하는데 그래 되면 부분 결제를 했을 경우에 이번 달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은 한 20, 30%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무료입니까? 무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리볼빙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내가 결제해야 될 부분들을 결제 안 하고 다음 달 넘긴 거지 않습니까? 거기 저는 수수료가 발생하죠. 금융회사, 카드회사에서 이번 달에 받아야 되는 건데 서비스로 무이자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내가 카드를 사용하는 데의 한도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사용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으네요. 그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용카드의 한도는 그 금융회사에서 정해주는 한도 말고 어느 정도를 적정한 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카드 한도를 하는 거는 혹여 그 금융사고 났을 때, 그죠? 분실했을 때 그걸 생각해서 최소화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그 한 달에 사용 금액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사용 금액에서 뭐 2배 이상은 한도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람 따라, 가정 형제 따라 카드 결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카드 발급할 때 보통 1,000만 원 합니다. 2,000원 합니다. 이것보다는 내가 한 달 사용 금액이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하면 거기 한 2배 정도 하고 불가피하게 뭐 특정한 달에는 많이 사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뭐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한도를 내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저는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한도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말씀하신 경우에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신용카드를 사용 안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건데 우리가 소비자 금융의 데이터에 의하면 그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하고 그 체크카드 쓰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체크카드는 자기 잔고내에서 쓰기 때문에 늘 잔고를 인지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비 금액을 보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쓰신 분들이 한 5% 정도 조금 적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하고 현금 쓰시는 분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현금 쓰시는 분이 한 10% 정도 소비를 줄인다는 그런 경향이 소비자 금융의 보고서에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어쨌든 연말정산에는 도움이 되고 신용등급도 예, 포함됩니다. 예. 체크카드도 신용 점수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신용대출은 그 제1금융권을 사용하는 게 맞다는 게 지난 강의에서 말씀하셨고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금융권이 등급에 따라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죠. 아무래도 대출했을 때. 그렇죠. 1금융회사 은행보다 2금융, 3금융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대출을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용 점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겠죠. 아니, 그러면 다시 1금융권에서 대출 이자가 높으면 신용 등급이 높기 때문에 1금융권이라도 대출 이자가 높으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2등급인데도 신용 이자가 낮으면 통상적으로 신용 등급 회사에서 몇 퍼센트 금리냐를 따지기보다 어떤 금융회사냐가 훨씬 더 데이터 분석이 편하겠죠.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2금융권보다는 1금융권 은행을 하는 게 낫겠죠. 활용하는 게 예. 맞고 그다음에 가능한 대출 이자는 낮은 것을 그렇죠. 활용하는 게 맞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고맙겠는데 이금융권에서 1금융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죠? 네. 대부분 다 시장의 논리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또 앞서 뭐 아까 모바일에서 대출이 사실은 쉽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위험할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학습하고 고민하고 필요해서 내가 대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또 모바일에서 뭐 사용하는 게 더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조금 더 참고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앞서 조금 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께서도 그 아무래도 그 사실 대출을 위해서 신용 점수를 관리한다 이 개념보다는 그죠? 평상시 또 우리가 스펙 관리하듯이 신용도 본인의 스펙이라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점수를 올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인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은 발생한다 하면 알고 점수를 쌓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금액을 사용하고 났는데 이제 그 결제일이 옵니다, 그죠? 결제일이 오면 보통 결제하면 내가 납부해야지 생각되고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자동이체를 선호해야겠다. 자동이체하면 잔고가 있으면 자동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실수 안 할 수 있고 연체가 발생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뭐 저는 신용카드 하나지만은 2개, 3개 있는 분이라면 굳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습니까? 새로운 카드가 좋을 거야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래된 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해. 그러니까 오래된 카드 묵은 뭐 그 카드일수록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 점수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드가 많다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카드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도를 인지하고 계시면 늘 한도의 50%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에서 카드 사용자 한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거의 매달 1,000만 원 간당간당하게 쓰시는 분들은 연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 한도면 한 500만 원까지만 결제금을 맞춘다.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 뭐 200만 원만 쓴다 하면 아까 말씀대로 한도를 그래서 아까 제가 한도는 보통 자기 쓰는 게 2배 정도로 맞추자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흔히 말하는 마통 마이너스 통장도 자기 한도의 한 30%에서 40%까지만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오래된 가짜 뉴스일 수 있는데 신용 점수나 등급을 내가 자꾸 조회하면 신용 점수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우리 건강검진 하듯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지는 필요한 경우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신용 점수나 등급을 조회하는 데서 내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앞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체크카드가 신용하고 별 문제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도 본인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제 한다면 앞서 말씀대로 가능하면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 하루 이틀도 소소한 소액 결제도 소액 결제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소액 결제도 누적되거나 특히 우리 보면 카드뿐만 아니라 우리 핸드폰 요금, 통신 요금, 각종 여러 가지 요금이 있는데 금액이 작다해서 괜찮을 거야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본인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부금에도 무이자가 나한테 편리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우리 고객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할부 거래를 한다는 말은 조금 자기들 입장에서도 유리한 고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우리 은행에 계좌 개설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잘 안 해주지만은 불필요하게 계좌를 많이 만드는 거는 뭐 나중에는 우리가 대포 통장이나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악용될 예지도 있지만은 분실됐을 경우에 그래서 가능하면 금융계좌도 필요한 만큼만 계좌에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채무 조정 제도 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청년사회 나침반 영상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